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있었던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의 확장 국면은 11년째로 접어들어서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고, 그리고 지난해 여름 글로벌 역풍에도 경제가 탄력적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이 더욱 강화됐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여름이 글로벌 역풍이라는 것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이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 대칭 목표치를 계속 밑돌았다. 지난해 하반기 일자리는 월 평균 20만 개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22만 5천 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증가 속도는 노동 인구에 진입하는 신입사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상회하여, 그러니까 충분히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업률이 작년 한 해 동안 더 내려갈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실업률은 3.6%로서 1년 넘게 반세기 가까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여전히 많다. 고용주들은 점점 더 적은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해서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술을 많이 가진 직원들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고용주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초보자를 좀 고용을 해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배치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회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고용 이득은 모든 인종 및 인종 그룹과 교육 수준에 광범위하게 기초하고 있다.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임금이 낮은 직장에서 임금 상승이 더욱 뚜렷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그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이 그 낮은 직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작년 하반기보다 적당한 비율로 상승했다. 소비 지출의 성장은 이전에 강한 상승에 이어 연말까지 완만해졌지만 가계 지출을 뒷받침하는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어쨌든 뭐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고 있고 임금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하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뒷받침하는 이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주택 투자가 나타났지만 이제 기업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고 해외의 성장과 무역의 둔화가 크게 반영이 됐다. 이 같은 요인들은 2019년 상반기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국내 공장의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 CEO들에서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투자 활동에 대해서 좀 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기업들의 그 산업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직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통화정책 보고서는 최근에 제조업의 약세에 대해서 논한다. 최근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 중 일부는 감소했지만 이건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이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의 일부는 감소가 됐죠. 하지만 전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중국에 타격을 입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머지 세계 경제를 확산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플레는 2019년 내내 FOMC의 2% 목표치를 밑돌았다. 12월까지의 12개월 동안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플레이션이 1.6%였다.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1.6%로 나타났다. 향후 몇 달간 물가 상승률이 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2019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이제 12개월 단위에서는 이제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이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2020년 뭐 한 3월달 이때쯤부터는 그 12개월간의 그 물가 상승률을 이제 조사를 할 때 2019년에 그 초가 다 빠지겠죠. 그 지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의 그 과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장기간의 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성기 노동력 참여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게 전성기 노동력이 이제 30대에서 40대잖아요. 허리가 되는 이런 연령대. 이들의 노동력 참여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인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자체로서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종과 민족, 지역 간 노동시장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이제 이건 좀 양극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장기적으로 임금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 주 노동력인 생산성 증가세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고무적이지만 이번 경제 확장 기간 내에 생산성 상승률은 미달이었다. 이 부분도 뭐 생산성 증가세가 최근 상승세로 이제 돌아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사이클 내내 생산성 상승률은 다 미달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노동력 참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가 우선 과제로 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통화 정책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2019년 하반기 FOMC는 취약한 세계 성장과 무역 발전으로부터 경제를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2% 목표에 더 빨리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의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전환했다. 그러니까 뭐 비둘기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뭐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7월, 9월, 10월 회의에서 연방기금 목표 범위를 1.5%에서 1.75%로 낮추었다. 이후 회의에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고 세계 성장이 안정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위원회는 정책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FOMC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강한 노동시장, 그리고 위원회의 대칭적인 2% 목표로의 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에 관한 정보가 이러한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한 통화정책의 현재 입장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그 금리 동결도 그렇고요. 지금의 그 통화정책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책은 미리 정해진 코스에 있지 않다. 이제 여기서 조금 열어놨죠. 만약 우리의 전망에 대한 중요한 재검토를 야기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일단 뭐 금리 동결은 이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금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 안정을 주는 그런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자면 이제 25년 동안 안정된 물가 그리고 최대한의 잠재력으로 운영되는 경제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금리가 계속 하락해 왔었다. 이런 저금리 환경은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에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미 충분히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를 낮춰주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내리는 그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속 강조해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전략, 도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행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공식적인 참여가 이 노력의 핵심이다. 페더럴 리슨이라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기업가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기타 그룹의 대표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실물 경제에서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받아들여 왔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통화정책 보고서는 우리가 들은 것 중 일부를 공유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은 회의록에 보고된 바와 같이 우리의 프레임워크 토론에서 다뤄지고 검토를 마치면 아마도 올해 중반쯤에 결론을 공유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잭슨홀 미팅입니다. 중간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그동안에 연준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중장기적 통화정책 도구들, 그리고 향후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런 모든 정책 도구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저금리 환경은 재정 정책이 약화될 경우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다. 경제가 튼튼할 때 연방 예산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두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연방 예산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이제 확보해 두고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이 예산을 퍼부어서 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이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연방 예산은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동성, 그냥 쉽게 말해서 유동성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드나 그리고 미국 정부나,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정치인이 되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겠다. 정부에 이렇게 이미 이렇게 커밋이 이렇게 딱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제 이 자리에 오더라도 이런 메커니즘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통상적으로 어쨌든 풀어버린 이런 많은 유동성을 어쨌든 한번 회수를 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기존 그 경제학에서는. 근데 그런 기존의 그 경제학은 이제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경제 성장을 보면은 실물경제 기반이었어요. 실물경제. 근데 2008년 양적 완화가 진행된 이후 이제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보이면서 실물경제보다 금융경제, 이게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융경제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금융경제가 이제 무너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와.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달라진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뭐 금리를 올릴 리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부채에 대한 그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를 했을 때 금리를 올리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시스템이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의 그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파동도 그렇고 2020년 대선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그 이후에 큰 충격이 아마 올 거예요. 그때 큰 충격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들의 그 방향이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이번 연설의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차대조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통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된 우리의 기술적인 운영 계획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이건 이제 레포 시장 운영과 조금 많이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 대차 대조표 확대 정책,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통화정책 보고서는 현재까지 우리의 영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FOMC는 지난해 10월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게 이제 NatQE죠. 이러한 조치는 은행 시스템에 충분한 적립금을 제공하고 연방기금 금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네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기술적인 조치였다면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걸 끝내고 나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긴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 금융시장에서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기 국채 매입이 충분한 조건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적립금을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채권 재매입 조치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한다. 이제 그동안 단기 국채 매입을 해왔던 이 내용을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적립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는 대차 대조표가 우리의 부채에 대한 추세적 수요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속도로 구매를 늦출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는 속도가 너무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동성을 급하게 막 투입해 왔는데 그걸 줄여나가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적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그것들은 통화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기술적인 운영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되겠다. 뒤에서 또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탈출구. 만약에 연준에서 지금의 그 유동성 투입의 양을 줄였어요. 일단 줄인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근데 줄여나가는데 시장에서 또 발작을 일으킨다. 그러면 다시 유동성을 투입하려고는 그런 멘트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뭐 시장이 아마 반응을 하면 다시 한번 유동성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하원에서 발표했던 통화정책 보고서는 이제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새벽 그때쯤에는 이제 상원에서 파월의 그 연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많이 쏟아질 겁니다. 질문들.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뭐 통화정책 보고서는 이미 기존에 다 만들어졌던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연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뭐 저쪽 민주당에서도 나올 거고 공화당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월요일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는 좀 특강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 그 특강에서는 일단 중장기 시장 방향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